아마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제인 오스틴의 걸작 오만과 편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9세기 영국 리젠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계급, 돈, 그리고 평판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말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름의 판단을 내리잖아요. 바로 그 첫인상을 내리는 우리의 오만, 그리고 한 번 내린 그 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우리의 편견, 이 두 가지가 과연 우리 인상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짓게 될까요? 오만과 편견은 이 과정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또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에 사실 이 소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시대 상황은 물론이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베넷 가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낭만적인 사랑,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한 가문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의 중심, 롱본에 사는 베넷 가문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집에는 딸이 무려 5이나 있는데요. 이 5딸의 미래는 전적으로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한정상속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가문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상속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베넷 씨가 세상을 떠나면 부인과 5딸들은 살던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였던 거죠.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던지는 첫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에게 딸들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인생을 건 사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근처의 큰 저택인 네더필드 파크에 아주 부유한 총각 빅리 씨가 이사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베넷 부인에게는 이게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로 보였겠죠. 이 부유한 총각의 등장을 두고 베넷 부부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이 첫 대화에서 두 사람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베넷 부인은 딸들의 미래를 구해줄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흥분하는데요. 반면에 그녀의 남편 베넷 씨는 아주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인물입니다. 아내의 이런 호들갑을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쯤으로 여기죠. 심지어 짓궂게 아내를 놀리기까지 합니다. 당신이나 딸들이 가보시오. 아니면 딸들만 보내는 게 더 낫겠군. 당신도 딸들 못지않게 예쁘니 빅리 씨가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르지 않소. 하면서 말이죠. 아내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베넷 씨는 이렇게 아내를 안달나게 하는 데서 아주 큰 재미를 느끼는 사람 같아요. 부유한 이웃이 이사 왔으니 가장으로서 인사를 가야 하는 게 당시의 예의였는데 자기는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툭툭 내뱉으면서 아내의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놀리고 나서야 사실은 이미 빅리 씨 댁에 방문해서 인사를 다 마치고 왔다고 슬쩍 밝히죠. 모자를 손질하던 둘째 딸 리지에게 이 모자를 빅리 씨가 좋아했으면 좋겠구나 하고 툭 던진 한마디로 모든 사실을 드러내는데 이 순간 베넷 부인과 딸들의 반응이 정말 볼만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베넷 부인은 기쁨에 차서 남편에게 외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결국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아주 중요한 무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근처 메리턴에서 열리는 무도회입니다. 이곳에 바로 그 화제 인물들, 네더필드 일행이 도착하는데요. 이 무도회는 그냥 춤추고 즐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어쩌면 평생의 배필을 만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교의 장이죠. 특히 베넷가의 5딸들에게는 새로운 이웃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그들의 평판을 결정짓게 될 말 그대로 운명의 밤입니다. 먼저 소문의 주인공인 찰스 빅리 씨. 그는 등장과 동시에 무도회장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이 아주 상냥하고 격식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여러 아가씨들과 기분 좋게 춤을 춥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베넷가의 아름다운 첫째 딸 제인이었죠. 그는 제인과 무려 2번이나 춤을 추는데 이건 당시에는 상당한 호감의 표시였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빅리 씨와는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인 피츠 윌리엄 다시 씨입니다.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데다 빅리 씨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죠. 그는 무도회 내내 아주 거만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봤고 자기 일행 외에는 그 누구와도 춤을 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조차도 이 차갑고 오만한 태도를 감싸주지는 못했죠. 순식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소설의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춤 파트너가 없어서 앉아있던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를 두고 빅리 씨가 다하시에게 춤을 춰보라고 권합니다. 그때 다하시가 엘리자베스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봐줄만은 하지만 내 마음을 혹하게 할 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가요? 이 한마디로 다하시의 엄청난 오만은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반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자베스의 편견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며칠 후 베넷 부인은 또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첫째 딸 제인이 빅리 씨의 저택인 네더필드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거든요. 베넷 부인은 일부러 마차 대신 말을 타고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비를 흠뻑 맞고 가면 분명 감기에 걸릴 거고 그러면 하룻밤 묵고 오게 되면서 빅리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제인은 심한 감기에 걸려 네더필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언니를 끔찍이 아끼는 엘리자베스가 직접 언니를 돌보기 위해 네더필드로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마차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무려 3마일, 그러니까 약 5km나 되는 길을 혼자서 걸어서 네더필드로 향합니다. 비가 온 뒤라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죠. 당시 숙녀가 혼자서 그것도 진흙탕 길을 걸어서 남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런 것보다 아픈 언니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진실된 자매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은 네더필드의 안주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빅리 씨의 여동생인 캐롤라인 빅리는 엘리자베스의 흑투성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자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품이 없고 교양 없는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이 자매들의 속물적인 근성은 엘리자베스의 더러워진 패티코트, 즉 속치마에 대한 집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눈에는 흙이 묻은 치맛단만 보일 뿐 그 안에 담긴 엘리자베스의 진실된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겉모습과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과 진심으로 행동하는 엘리자베스의 성품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빅리 자매들이 엘리자베스를 헐뜯는 동안 정작 무도회에서 그녀를 무시했던 다하시 씨는 예기치 않게 엘리자베스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보면 볼수록 그녀의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생기 넘치는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거죠. 질투심 많은 빅리 양은 다하시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네더필드에 머무는 동안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샬롯 루카스가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당시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남편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두 사람의 현실적인 철학이 부딪히는 거죠. 언제나 현실주의자인 샬롯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자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녀는 제인이 너무 조신하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만 있어서 자칫하면 빅리 씨의 마음을 확실히 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일단 결혼해서 남편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의 행복이란 건 전적으로 운에 달린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이런 냉소적인 견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을 꾸미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죠. 결혼이란 상대방의 성품을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신성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친구의 대화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한편 메리톤 마을에 민병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베넷과 딸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자베스의 사교계에 아주 새롭고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잘생기고 상냥한 군인 위컴 씨입니다. 위컴이라는 인물은 다슈와는 전내 180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 유쾌한 말솜씨로 금방 사람들의 호감을 얻죠. 특히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치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듯 아주 은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위컴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신은 사실 다하시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대자, 즉 대부, 대자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다하시의 아버지는 그를 아들처럼 아꼈고 그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유언으로 아주 좋은 성직자 자리까지 약속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질투심에 눈이 먼 지금의 다하시 씨가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그 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원치 않던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하시를 단순히 오만한 사람을 넘어서 아버지의 유언까지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파렴치한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위컴의 말을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무도회에서 다하시에게 직접 당했던 모욕과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역시 그런 오만한 사람은 속도 시커멓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녀의 눈에 위컴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비극의 주인공으로, 다하시는 용서할 수 없는 악인으로 비칩니다. 네, 바로 위컴의 이 이야기가 다하시에 대한 엘리자벳의 편견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동안 다하시에게 느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 그의 오만함, 불쾌한 태도,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설명되는 것 같았죠?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 이로써 엘리자벳의 마음속에서 다하시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굳어지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이제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오해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갈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들려주는 그럴듯한 이야기와 실제로 겪었던 다른 사람의 오만한 행동, 이 두 가지가 눈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진실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첫인상은 얼마나 강력하며 또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베넷과의 딸들 앞에 아주 성격이 다른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면서 이 사랑과 돈, 그리고 오해라는 거미줄이 얼마나 복잡하고 촘촘하게 얽혀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이 당시 여성들의 처했던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넷과의 딸들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왜냐?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주는 보험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지라는 게 하나는 바보 같고 하나는 완전 남봉꾼에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적 같은 사람뿐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베넷 자매들, 특히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콜린스 씨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청혼자가 아니에요. 베넷 가문이 처한 아주 냉혹한 현실, 그러니까 재산 상속이라는 이 무거운 문제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 움직이는 상징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사 상속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당시 법이 그랬어요. 재산, 특히 롱본 저택 같은 이런 부동산은 딸에게는 상속될 수 없도록 딱 막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베넷 씨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이 근사한 집과 재산은 5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바로 콜린스 씨에게 몽땅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 딸들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주는 게 그냥 좋은 일 정도가 아니겠죠. 이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난지 않기 위한 정말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남자,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집의 주인이 될 운명을 가진 콜린스 씨가 롱본에 도착합니다. 그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자기가 미래에 상속받을 그 집의 딸들, 어쩌면 자기가 쫓아내게 될지도 모르는 그 딸들 중 한 명과 결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이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거고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어이가 없죠? 이 사람의 아첨꾼 기질, 그리고 속물적인 근성은요, 롱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신처럼 모시는 후원자, 캐서린드 버그 부인의 대저택 로징스와 비교하면서 값을 매겨요. 이 군장이 그의 성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롱본의 응접실을 보고 이야, 방이 크고 가구가 좋아서 로징스의 작은 여름 응접실에 와 있는 줄 알았네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칭찬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우리 후원자님 댁의 제일 작은 방만 하군요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직 권력과 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인 오스틴 특유의 아주 날카로운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린스 씨가 아내를 고르는 방식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제일 예쁜 첫째 딸 제인을 딱 점 찍습니다. 그런데 제인이 곧 빅리 씨랑 약혼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곧바로 다음 순서인 엘리자베스에게로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애정 같은 건 이 거래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 그가 결혼하려는 이유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고요. 마치 업무 보고서 작성하듯이 의무감으로 청원을 해요.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내세운 결혼의 이유들은 아마 문학 역사상 가장 비낭만적인 고백으로 꼽힐 거예요. 첫째, 성직자로서 교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둘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 후원자인 캐서린 부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목록 어디에도 엘리자베스의 행복에 대한 고려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말이 그의 생각을 아주 잘 요약해주죠. 저의 목적은 당신네 가족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 삼면서 제 자신을 위해 상냥한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 자신을 위해가 먼저 나오잖아요. 가족의 이익은 그냥 덧붙이는 말일 뿐이에요. 그는 엘리자베스가 이런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제안을 절대 거절할 리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 결혼을 순수한 비즈니스 거래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모욕적인 제안에 굴복할 여성이 아니었죠. 옆에서 어머니가 거의 기절할 듯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경제적인 안정보다 자기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대단히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거절당한 콜린시 씨의 반응은 그의 오만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초에 자기 제안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상조차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그냥 예의상 숙녀답게 튕기는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다가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태도를 싹 바꿉니다. 바로 이 말처럼요. 만약 저 여자가 정말로 구집세고 어리석다면 저 같은 처지의 남자에게 그리 바람직한 아내는 아닐 것 같군요. 라면서 마치 자지가 엘리자베스를 거절하는 것처럼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자, 콜린스 씨는 속내가 너무 뻔해서 차라리 우스꽝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겉모습은 완벽하게 매력적이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한 기만을 숨기고 있는 남자. 바로 다하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결정적으로 굳히게 만들 위컴 씨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매력적인 장교 위컴 씨가 메리튼에 주둔 중인 부대에 합류하면서 다하시와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다하시가 오만하고 무뚝뚝하다는 평판을 얻는 동안 위컴은 그 부드러운 매너와 사교성으로 순식간에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쉽게 매료되고 이 첫인상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위컴의 매력에 즉시 사로잡힙니다. 위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서 다하시 씨와 얽힌 아주 충격적이고 부당한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위컴은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이야기로 엘리자베스의 동정심을 자극해요. 그의 스토리텔링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사실 돌아가신 다하시 씨가 저의 대부셨고 저에게 안정적인 성직 자리를 약속하셨다라며
배경을 깔아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그런데 지금의 다하시 씨가 아버지가 저를 아끼는 걸 엄청나게 질투했습니다. 라며 아주 개인적이고 그럴듯한 동기를 제시해요. 다하시의 행동을 치졸한 질투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 약속이 무참히 깨져 저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강력했냐면 다하시의 오만함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기존 생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교묘함이 정점을 찍는 부분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불평하는 대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다하시의 부도덕함을 공격하죠. 그가 저한테 한 행동은 정말 파렴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희망을 꺾고 그분이 명예를 더럽힌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돈에 연연하는 속물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명예를 중시하는 고결한 피해자로 완벽하게 위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위컴의 이 완벽한 이야기는 다하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에 완전히 속아서 다하시가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악인이라고 굳게 믿게 되죠. 그녀의 편견은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고 이 모든 감정의 충돌은 곧 네더필드에서 열릴 무도회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인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감정과 오해들은 마침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네더필드 무도회에서 그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무도회는 그냥 춤추고 노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주교한 무대 위에서 과연 베넷 부인의 경솔함과 다른 가족들의 눈치 없는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엘리자베스에게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작됩니다. 그렇게나 기다렸던 위컴은 오지도 않고 그 대신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남자, 바로 다하시에게서 춤 신청을 받게 된 거죠. 그녀에게는 피할 수도 없는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셈입니다. 두 사람이 추는 춤은 낭만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이건 마치 어색한 침묵과 나이선 대화가 오가는 일종의 지적인 결투에 가까웠죠. 엘리자베스는 일부러 이제 다하시 씨가 말할 차례네요. 제가 춤에 대해 얘기했으니 방 크기나 춤추는 사람들 수에 대해 한마디 하셔야죠. 라면서 대화를 강요하고 다하시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하시는 그런 그녀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면서도 아주 간결하게만 응수하죠. 그런데 다하시와의 이 어색한 춤은 곧이어 벌어질 가족들의 대참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큰 소리로 제인이 빅리 씨와 결혼할 거라고 떠들고 다니고 둘째 메리는 사람들이 다 지겨워하는데도 눈치 없이 계속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콜린스 씨는 다하시에게 무례하게 다가가서 자기를 소개하며 아첨을 늘어놓죠. 엘리자베스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다하시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밤의 굴욕은 제인과 빅리의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즐거웠어야 할 무도회는 결국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베넷가의 딸들에게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캐롤라인 빅리가 보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네더필드 일행이 겨울 동안 런던으로 떠나고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편지의 행간에는 우리 오빠 빅리는 이제 다하시 씨의 여동생이랑 잘 될 거야 라는 그녀의 속셈이 아주 교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제인은 깊은 비탄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이 헛된 것이었다며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호의를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 라는 이 말에는 그녀의 깊은 슬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옆에서 엘리자베스는 이건 분명 빅리 자매와 다하시의 계략이라며 분노하지만 착한 제인은 그저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믿으려고 하죠. 제인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자베스에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다름 아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샬롯 루카스가 그토록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럽던 콜린스 씨의 청혼을 덜컥 받아들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인과 샬롯, 이 두 친구가 가진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상주의자인 제인에게 결혼은 깊은 애정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27살의 평범한 외모 그리고 부주하지 않은 집안의 샬롯에게 결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던 거죠.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건 전적으로 운에 달린 문제야 라는 그녀의 냉소적인 말은 낭만보다는 안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가장 친한 친구의 선택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는 거만하고 폰만 잡고 속 좁고 어리석은 콜린스 씨와 결혼한다는 건 사랑과 존경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샬롯의 난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야 전에도 아니었고 난 그냥 편안한 집 하나만을 바랄 뿐이야 라는 이 담담한 대답은 엘리자베스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 즉 선택권이 없는 여성의 삶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인의 실연과 샬롯의 결혼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베넷 가문의 아주 길고 우울한 불만의 겨울을 가져옵니다. 이 시점에서 메리튼 마을의 여론은 완전히 위컴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쫙 퍼지면서 다시는 이유도 모른 채 최악의 인간으로 낙인 찍히고 반대로 위컴은 억울한 피해자이자 매력적인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죠.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평판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결과는 깊은 개인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원칙을 버리고 안정을 택한 친구와의 우정이 이제 끝났다고 느끼며 고립되고 런던으로 간 제인은 사랑했던 사람의 가족에게 냉대를 받으며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갑니다. 두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보면 엘리자벳의 세계관은 완벽하게 정당해 보입니다. 위컴은 선한 사람이고 다시는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제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떤 악당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녀 자신의 판단력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녀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이 모든 확신의 기반이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결혼, 계급, 그리고 한 개인의 성장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특히 이 책의 매력은 뭐니 해도 오만으로 똘똘 뭉친 한 남자와 편견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의 여정에 함께 올라타 볼 텐데요. 그녀가 막 결혼한 친구 샬롯을 만나러 켄트라는 곳으로 떠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친구 집 방문이 아니었어요.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드흔들 운명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아마 엘리자베스 자신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다고 생각했던 다시 씨와 다시 마주치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여정에서는요,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따라가 볼 거예요. 오만한 귀족 사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고 정말 모욕적인 청혼을 거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한 통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그녀라는 사람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럿과 그녀의 남편 콜린스 씨가 사는 헌스포드 목사관에 도착합니다. 이 목사관 자체는 아담하고 괜찮은 곳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로징스 파크의 엄청난 존재감이에요. 콜린스 씨의 후원자인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의 웅장한 저택인데 이 로징스라는 공간 자체가 그 시대의 계급 구조와 부의 힘을 그냥 시각적으로 압도하면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곧바로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분은 다시의 이모이기도 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회적 서열이 곧 세상의 이치라고 믿는 그야말로 계급사회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과 다른 사람을 그냥 내려다보는 그런 굴림적인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죠. 그녀에게 신분의 구별이라는 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또 과시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인 셈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곳에서 아주 복잡한 인물들로 가득 찬 새로운 사교계에 툭 던져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비굴할 정도로 캐서린 부인에게 아첨하는 콜린스 씨를 봐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 대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자신의 친구 샬롯을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로징스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캐서린 부인과 그녀의 병약한 딸 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다워 씨와 그의 사촌 피츠 윌리엄 대령까지 등장하면서 그녀를 둘러싼 인물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사회적 위계 질서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로징스에 다하시아와 그의 사촌 피츠 윌리엄 대령이 도착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만들어져요. 피츠 윌리엄 대령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좋아서 누구하고나 쉽게 어울리거든요. 그의 유쾌함은 엘리자베스에게 정말 신선한 즐거움을 주죠. 반면에 다하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묵하고 때로는 좀 무뚝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피츠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옆에 있으니까 다하시의 사회적 어색함이나 무뚝뚝함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아니 다하시는 왜 저렇게 매력적인 사촌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접어듭니다. 로징스 파크를 산책하던 엘리자베스와 피츠 윌리엄 대령 사이에 오고 간 아주 평범해 보이는 대화. 그런데 말이죠. 이 대화 속에서 정말 무심코 툭 던져진 한마디가 엘리자베스가 다시에 대해 품고 있던 그 최악의 의심을 더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산책 중에 피츠 윌리엄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백작의 둘째 아들이라서 재정적으로 형한테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애정만 볼 수는 없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결혼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그는 최근에 다혜 씨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있었다고 슬쩍 말을 꺼냅니다. 피츠 윌리엄은 다하 씨가 자기 절친한 친구를 아주 무분별한 결혼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는 칭찬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아, 이건 빅리와 내언니, 제인의 이야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피츠 윌리엄은 그 상대 집안에 아주 강력한 반대 사유들이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사실상 확인을 해줍니다. 바로 이 순간 엘리자베스에게 다혜 씨는 더 이상 그냥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언니의 순수한 사랑과 행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냉혹하게 짓밟아버린 파괴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 위컴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이 사건이 합쳐지면서 다하 씨에 대한 그녀의 편견은 이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확고한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언니의 불행에 대한 분노와 다하 씨에 대한 증오로 마음이 정말 복잡한 엘리자베스 앞에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시 씨였죠. 그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안부를 묻더니 곧바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합니다. 다시의 총원은 당신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돼요. 로맨틱한데? 싶지만 그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헛되이 싸워왔습니다. 더는 안 되겠군요.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가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싸웠는데 결국 감정한테 져버렸다는 항복 선언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 그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일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제목인 오만이 뭔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요. 그녀의 가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열등한지, 어머니랑 여동생들 처신이 얼마나 품위가 없는지,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는 게 나한테는 얼마나 큰 품위 손상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건 그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다 듣고도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막대한 재산과 높은 신분 때문에 감격해서 청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의 예상은 정말 처참하게 빗나갑니다. 엘리자베스는 감격은커녕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의 청혼은 그녀에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거절은 그의 청혼이 충격적이었던 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에 전혀 감명받지 않는 사람과 마주한 걸 겁니다. 둘의 대립은 그야말로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다시가 당신네 가족, 신분이 낮아서 결혼을 망설였다고 공격하니까 엘리자베스는 당신이 내 언니의 행복을 망쳤다면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맞받아치죠. 다시가 사회적 품위를 문제 삼자 엘리자베스는 그가 위컴의 미래를 파괴했다면서 그의 도덕성을 공격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녀 간의 말다툼이 아니에요. 사회적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과 개인의 인격과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처음 만났던 무도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감정을 그냥 다 쏟아냅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 자만심, 다른 사람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그 태도가 나한테 얼마나 깊은 반감을 심어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에 대한 내 편견의 뿌리였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마지막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어떤 점도 나를 설득할 수 없고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결혼하기 싫은 남자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 말을 들은 다하시는 엄청난 충격과 굴욕감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이 대결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을 향한 서막이었죠. 엘리자베스의 통렬한 비난에 충격을 받은 다시는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아주 이성적인 해명을 선택합니다. 바로 편지를 통해서 말이죠. 다시는 아침에 산책 중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요. 말없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그냥 사라집니다. 이 편지는 변명이나 사과가 아니에요. 이건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비난했던 두 가지 핵심 혐의, 그러니까 제인과 빅리를 갈라놓은 것, 그리고 위컴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사실 설명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이성과 판단력에 호소하기로 한 거죠.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시는 제인과 빅리 사이를 방해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엘리자베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속물근성 때문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제인이 빅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태도가 너무 차분하고 조용해서 감정의 깊이가 얕다고 오해했다는 거죠. 또 베넷 부인과 어린 여동생들의 경솔하고 소란스러운 행동이 친구인 빅리의 평판에 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의 행동은 물론 오만한 판단이었지만 그 당시 결혼을 가문 간의 결합으로 여겼던 귀족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친구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위컴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정말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매력적이고 불쌍한 피해자 위컴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의 위컴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성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돈으로 바꿔간 뒤에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와 뻔뻔하게 성직을 요구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정말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위컴이 다시의 15살밖에 안 된 여동생 조지아나를 그녀의 막대한 유산 때문에 유혹해서 같이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가 간신히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할 뻔했던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의 세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녀가 굳게 믿었던 진실,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시의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조각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정말 혼란으로 가득 차요. 처음엔 이거 다 거짓말일 거야 라고 부정하지만 곧 위컴이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쉽게 털어놓았던 점,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이름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점 같은 걸 떠올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네더필드 부도회에서 보였던 어머니와 동생들의 그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다시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죠. 제인에 대해서도 친구 샬롯이 제인은 감정을 잘 안 드러내서 오해받기 쉬워 라고 경고했던 말이 번뜩 기억납니다. 결국 그녀는 깨닫게 돼요. 아, 내 판단은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었구나. 위컴의 관심에는 우쭐해지고 다시의 무시에는 상처받았던 내 허영심과 자존심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었던 거구나. 바로 이 순간 그녀는 정말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분별력과 판단력이 실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죠.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첫인상에 근거한 편견을 확인시켜줄 증거만 선택적으로 믿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의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정말 뼈아픈 자기 반성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문장,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몰랐다. 이게 바로 이 책 전반부의 진정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청원이나 통렬한 거절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바로 이 순간 말입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어와 위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그녀와 다하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자, 제인 오스틴의 명작이죠. 오만과 편견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족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가요, 등장인물들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고요.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남은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엘리자베스 베넷이 가디너 숙부님 부부와 함께 더비셔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다하시의 저택, 바로 그 유명한 펜벌리 근처를 지나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자베스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기가 그렇게나 오만하고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에 대한 자신의 모든 평가가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걸요. 자, 첫 번째 무대 바로 펜벌리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펜벌리 저택을 쭉 둘러보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 올렸던 저택의 주인 다하시에 대한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정말 그녀는 거기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엄청 망설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한테 총원했던 남자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거절했는데 그 사람 집에서 딱 마주친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했겠죠? 그런데 저택 주인이 지금 멀리 떠나고 없다는 확실한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합니다. 그리고는 뭐랄까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죠. 자기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던 바로 그 남자의 집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에 결국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에게 첫 번째 충격, 아니 깊은 깨달음을 준 건요, 저택이 엄청나게 웅장해서도 막 화려해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수십 년 동안 펜벌리를 지켜온 가정부 레이놀즈 부인의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엘리자베스 일행에게 저택을 안내하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주인에 대한 칭찬을 술술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놀즈 부인이 들려주는 다하시는요, 엘리자베스가 알던 그 다하시가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녀가 기억하는 다하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무도회에서 사람들을 대놓고 멸시하고 자기 가족을 무시했던 그 오만한 남자잖아요. 그런데 레이놀즈 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도련님은요,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어요. 평생 거친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게다가 10살이나 어린 여동생 조지아나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하인들에게는 얼마나 너그럽고 사려 깊은 주인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엘리자베스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엘리자베스는 가정부의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저택과 정원을 다시 한번 둘러봐요. 일부러 막 꾸며놓은 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정원, 또 나 돈 많아 하고 과시하는 장식품 하나 없이 품위 있고 실용적인 가구들. 그 어디에서도 속물적인 허영심이나 오만한 과시욕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흔히 집은 주인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펜벌리의 모든 것이 다시는 결코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천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초상화를 넋을 놓고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찰나에 진짜 다하시 씨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예정보다 하루나 일찍 돌아온 거죠. 정말 영화 같은 타이밍 아닙니까?
분위기 정말 어색했겠죠. 말도 못하게 어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라 씨의 행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차갑거나 오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정중하고 신사다웠죠. 특히 상인 계급이라서 귀족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기 딱 좋은 엘리자베스의 숙부가 숙모님께요. 정말 최고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하트포드셔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경멸했던 그 모습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에 대한 오해가 서서히 풀리고 존경심과 호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의 싹이 막 트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집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날 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담고 있었죠. 두 번째 이야기, 파멸적인 도피입니다. 언니 제인에게서 온 두 통의 편지는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소식을 담고 있었어요. 철없는 막내 여동생 리디아 베넷이 누구랑? 바로 그 파렴치한 남자 조지 위컴과 함께 야벤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리디아가 남긴 쪽지를 보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고 현실 감각이 없는지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 천사 같은 위컴과 낭만적인 결혼을 하러 간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알죠. 위컴이 어떤 인간인지, 돈 한 푼 없는 리디아랑 결혼할 리가 없는 그런 남봉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게 됩니다. 처음에 느꼈던 충격은요, 곧 끔찍한 현실 인식으로 바뀌어요. 이건 그냥 어리석은 사랑의 도피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지참금도 없는 소녀랑 결혼할 생각이 위컴에게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죠. 당시 사회에서 결혼도 안 한 남녀가 같이 산다는 건요, 여자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건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의 명예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이 끔찍한 소식을 읽은 바로 그 직후에 자기 앞에 나타난 다하시에게 이 모든 추잡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 굳어지는 그의 표정을 보면서 그녀는 직감해요. 끝났구나. 우리 가족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자신의 모든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불명예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리디아의 이 경솔한 행동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문의 명예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딸 한 명의 불명예가 다른 모든 자매들한테까지 오점을 남겼어요. 저 집안 딸들은 다 글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겁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에게는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다하시와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론던에서 딸을 찾는데 실패한 아버지 베넷 씨는요, 완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요. 늘 냉소적인 태도로 가족에게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그였지만 마침내 인정합니다. 리디아의 이 철없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뒀던 자신의 방임적인 양육 방식이 이 모든 비극을 낳았다는 걸요.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자, 이제 비밀스러운 구원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시간이 계속 흐르던 중에 런던에 있던 가디너 숙모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해결책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숙부님의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자기가 위컴의 어마어마한 도박빚을 다 갚아주고 앞으로의 수입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마침내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불명예는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한편으로는 숙부님이 감당해야 했을 이 엄청난 재정적 희생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디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혼 여성이 되어서요.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대화 중에 무심코 정말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흘립니다. 아, 맞다. 내 결혼식에 다시 씨도 있었어. 네? 다시 씨가요? 이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을 뿐더러 위컴을 그렇게나 경멸하는 다시가 대체 왜? 엘리자베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진실의 편지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강한 의심이 든 엘리자베스는요,
가디너 숙모님께 편지를 써서 다시가 이 사건에 대체 왜, 어떻게 개입하게 된 건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베넷 가문을 파멸의 위기에서 진정으로 구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숙모님의 답장은요, 그동안 무대 뒤에서 일어났던 모든 놀랍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줍니다. 네, 맞습니다. 베넷 가문을 구한 건 가디너 숙부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시였습니다. 그는 펜벌리에서 엘리자베스에게 그 끔찍한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요. 오직 리디아와 위컴을 찾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런던으로 향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하씨의 동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건 바로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위컴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던 자신의 오만함, 그걸 탓한 거죠. 자기 가문의 체면 때문에 침묵했던 그 결과가 결국 엘리자베스의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가져왔다고 그는 자책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혼자서 런던의 지저분한 뒷골목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찾아냈고요. 끈질기게 위컴과 협상했고 결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지불했습니다. 위컴의 도박빚, 리디아의 미래를 위한 합의금, 그리고 군대 장교직을 사는 돈까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였죠. 장교직을 사는 비용을 빼고도요, 최소 2,000파운드가 넘는 돈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베넷시의 1년 수입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다시는 한때 자기가 그렇게나 경멸했던 한 가족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재정적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개입을 완벽한 비밀로 해달라는 것. 그리고 가디너 숙부님이 이 모든 공을 다 가져가시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낸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은요, 엘리자베스의 세상을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판이 얼마나 깊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다하시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감동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녀의 감정은 그야말로 완벽한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한때 그토록 격렬하게 느꼈던 혐오와 뿌리 깊은 편견은 이제 사라졌어요. 펜벌리에서 싹텄던 존경심을 넘어서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과 존경심,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애정이 뒤섞인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깨닫습니다. 아,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전혀 알지 못했구나. 자신의 그 똑똑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대한 자부심, 바로 그 오만이 자신을 가장 눈멀게 했다는 사실을요. 다시의 이 이타적인 행동은 그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스스로가 자신의 결점을 마침내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엘리자베스의 이 길고 긴 여정은요, 그녀를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가족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서 다시가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야말로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위한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것을요. 자, 이걸 보면 이런 질문이 남죠. 감사함에서 태어난 사랑이 처음부터 불꽃 튀었던 사랑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진실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설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한 무대를 완벽하게 갖추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우리 모두를 숨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면 웃으실 거예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철없는 이 말들은 리디아 베넷이 위컴이라는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면서 친구에게 남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베넷 가문의 말괄량이 막내딸이 저지른 이 대담한 사건은요, 한 가문의 명예를 그야말로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이 가장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지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결혼과 사랑, 그리고 사회적 계급과 평판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건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오만, 그리고 섣부른 편견이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정말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성장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련, 리디아의 야반 도주가 베넷 가문에 몰고 온 그야말로 파멸적인 위기입니다. 자,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에게 평판이란 건요, 그냥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혼이 신분 상승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평판이 손상된다는 건 뭐랄까, 사회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리디아의 행동은 그냥 개인의 철없는 실수가 아니라 가문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결과를 좀 보세요. 정말 치명적이죠? 가문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이건 곧 제인이나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나머지 4자매의 결혼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한 명의 불명예는 다른 모든 자매의 불명예로 여겨졌으니까요. 결국 이들은 평생을 살아온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베넷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치와 경솔함의 대명사가 될 끔찍한 운명에 처한 겁니다. 이 절규? 정말 다급하게 들리죠? 이건 이성을 완전히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진 베넷 부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오빠인 가디너 씨에게 매달려서 딸을 찾아달라고, 이 끔찍한 상황을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베넷 씨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위컴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거였죠. 당시 신사들 사이에서 명예를 위한 결투는 진짜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관행이었거든요. 베넷 부인의 이 다급한 외침 속에는요, 딸을 잃은 슬픔,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남편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모두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스캔들은 주인공 엘리자베스에게는 정말 지독하게 사적인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가족의 불명예만으로도 너무나 벅찬데 그녀는 또 다른 상실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다시 씨에 대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막 깨달아가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건 때문에 그와의 모든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그녀의 이중적인 고통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가문의 수치라는 무거운 짐 위에 이제 막 싹트기 숏한 사랑을 잃은 슬픔이라는 짐이 하나 더 얹어져서 그녀를 2배로, 아니 그 이상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런던에 계신 숙모, 가디너 부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 안에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결책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담겨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는 그 순간 우리도 부녀와 함께 숨을 죽이고 런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죠.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다하시 씨였다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그는 엘리자베스가 있던 펜벌리를 떠난 바로 다음 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끈질기게 수색한 끝에 마침내 2 사람을 찾아내고 그 파렴치한 위컴과 정말 지독한 협상을 시작해요.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는 조용히 가디너 씨에게 모든 공을 넘기고 자신은 뒤로 싹 빠지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과 효율성,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다시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베넷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나선 걸까요? 그 동기는 바로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위컴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게 자기 가문과 얽힌 문제라는 이유로, 즉 그릇된 자만심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위컴에게 또 다른 나쁜 짓을 저지를 기회를 줬고 결국 리디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믿었던 겁니다. 과거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이 재앙을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려고 했던 거죠. 그의 책임감은 아주 구체적인 액수로 나타납니다. 그는 위컴이 도박과 사치로 진 빚,
자그마치 1,000파운드가 넘는 거액을 전부 갚아줬어요. 여러분, 당시 1,000파운드라는 돈은요, 웬만한 신사 계급의 1년치 수입을 훌쩍 넘는 어지간한 가문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디아의 지참금으로 또 1,000파운드를 내놓고 위컴의 군 장교직위까지 돈으로 사줍니다. 이건 베넷 가문으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었던 거죠. 편지의 마지막에는 다하시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철저한 비밀이 되기를 원했어요. 가비너 씨가 모든 공을 가져가고 자신은 그냥 그림자 속에 남기를 바랐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의 행동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엘리자베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의 헌신은 오직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죠. 자, 다하시의 이 보이지 않는 희생 덕분에 최악의 위기는 간신히 막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수습된 스캔들의 주인공인 이 무모한 커플의 귀환, 그리고 그 소동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또 다른 커플의 재회. 이제 두 커플의 엇갈리는 운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디아와 위컴의 귀환은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이었습니다. 리디아는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는지 정말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뻔뻔하고 시끄럽게 행동해요. 책에 묘사된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두려움 없는 그녀의 모습은요,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의 끝을 보여주죠. 이기적인 행복에 완전히 도취된 그녀의 태도는 엘리자베스를 역겹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제인마저 경악하게 만듭니다. 리디아 부부의 그 불쾌한 존재감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던 롱본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빅리 씨가 네더필드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죠. 위콤 사건의 그 어둡고 무거운 공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낭만적인 소식은 맏딸 제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던 가족들의 마음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빅리의 귀환과 함께 제인의 행복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롱본을 찾아오던 어느 날 모든 오해가 풀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빅리는 제인이 지난 봄 런던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 다시와 그의 자매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었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빅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마침내 제인에게 청혼합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마음고생만 해온 제인은 기쁨의 눈물과 함께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또 끌어당겼던 두 사람,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 순간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가장 가까운 언니 제인의 반응이 바로 이랬습니다. 완전한 불신이었죠. 농담하는 거지? 그녀의 기억 속 엘리자베스는 세상 누구보다 다하시를 혐오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인의 이 순수한 충격은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첫인상과 그 깊은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길고 험난한 내면의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다시의 첫 번째 청혼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신분과 가족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 나 자신이 대단하지 않냐는 식의 오만으로 가득 찬 모욕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엘리자베스의 정당한 편견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두 번째 결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하는 그 성장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만이 사랑으로, 편견이 애정으로 변화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모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이 구절은 엘리자베스의 행복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표현, 언니는 그저 미소 짓지만 저는 웃거든요. 정말 압권이죠. 조용하고 온화한 제인의 행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은 그보다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웃음과 같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행복의 선언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이 모든 여정을 마친 주요 인물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정리해보고 그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세 자매의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기반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리디아와 위컴. 이들의 결함은 순간적인 욕망과 돈 문제라는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았어요. 결국 끝없는 빚과 서로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찬 불안정한 미래로 이어지죠. 반면에 제인과 빅리는 서로의 선량함과 순수한 애정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다시는요, 가장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결점을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깊고 지적이며 역동적인 사랑의 동반자 관계를 완성하죠. 아마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합의 모습일 겁니다. 두 주인공의 행복한 결합은 주변 세계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베넷이는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로 콜린스 씨에게 이제 다시의 조카편에 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하죠. 질투심 많은 빅리 양은 마지못해 축하를 건네고 다시의 여동생 조지아나는 오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던 캐서린 부인마저도 결국 조카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마지못해 화해하고요. 그리고 가디너 부부는 두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친구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올바른 관계는 주변의 다른 관계들마저 재정립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책은 2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처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행운이 아니라 결코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떼고 수많은 상처와 오해를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기나긴 여정,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